네, 반갑습니다. 인도 법인의 모든 것, 그래서 인도 법인 설립부터 진출 형태, 그리고 법인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절차에 대해서 다루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프라이빗 리미티드가 워낙 거의 절대 다수의 법인들이 이제 취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그 프라이빗 리미티드라고 하는 법인의 설립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말 상세하게 이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프로젝트 일정표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23개의 단계, 아니죠, 29개의 단계가 이제 명기가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여기 이제 중소기업 등록, 환경 동의서, 제조 머신 설치, 그리고 이제 CTO라고 하는 다른 환경 동의서, 공장 허가, 이 절차 같은 경우에는 제조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제 우리는 제조를 안 한다, 그냥 단순히 수출입만 한다, 또는 이제 서비스 업체다, 무역 업체다, 커머스 업체다 라고 하면 이 24번까지의 업무만 이루어지면 법인 설립이 이제 진행이 완료가 됩니다. 여기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포인트가, 이제 사실 법인 설립 절차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게 좀 애매해요. 컨설팅 업체마다 다 다르게 대답을 할 거예요, 아마도. 왜냐면 애초에 법인 설립이라고 하는 거는 딱 이거잖아요. 법인 설립증 하나 받는 거. 그래서 이것만을 이제 물어본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거에 대한 견적과 절차를 알려주는 컨설팅 업체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한국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인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모든 웬만한 기본적인 셋업은 다 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각각의 이제 내용들, 법인 DSC 또는 이제 또 법인 계좌 개설, 그리고 인도 중앙은행 신고, 이거를 관할하는 정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 프로젝트 스케줄이라고 하는 게 픽스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냥 경험을 해보고 이거 다음엔 이게 수행이 되고 이거 다음엔 이 정부의 이 업무가 수행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형태를 소개를 해드리는 거라서 다른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하시면 아마 이 설립 절차에 대해서는 아마 다르게 설명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결국에 필요한 이 최종 결과물 있잖아요. 그래서 법인 설립증이라든지 펜카드라든지 이런 최종 결과물은 대다수 이제 동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하셨을 때 절차는 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또 확인하셔야 되는 게 설립증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는 업체인지 아니면은 이제 실제 법인을 이제 운영하고 유지를 하기 위한 그 전체 내용까지를 다 이제 진행을 해준다는 건지, 이 전체 프로젝트에 포함된 내용이 뭔지를 다 써달라라고 하시면 이제 문제 없이 지금 들으시는 내용이랑 좀 호환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법인 설립 미팅 하셔야죠.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컨설팅 회사에 이제 의뢰를 하면 전화든 화상 미팅이든 아니면은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하든 법인 설립 절차는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길어질지는 당연히 법인마다 다르고, 저희 이제 법인 경험상 컨택을 주시고 바로 법인 설립을 시작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한 달 뒤에, 3달 뒤, 6개월 뒤 이렇게 시작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지금 이제 제가 잡아놓은 건 하루라고 잡아놨지만, 그래서 법인 설립 업체마다 필요한 시간이 여기 이제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법인 설립 이제 미팅이 진행이 되고 나서 보통 이제 법인 설립 미팅을 하고 나면 컨설팅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내지 어떤 이제 정보들을 준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리스트를 쫙 줘요. 그래서 그런 이제 리스트를 주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당연히 고객사에서도 이제 준비해 주셔야 되는 이제 정보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클라이언트라고 분홍색 칠 되어 있는 게 고객사 쪽에서 이제 준비해야 되는 업무고, 이 컨설턴트 대시하고 클라이언트라고 되어 있는 건 같이 진행하는 거고, 여기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저희 같은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이제 순수하게 진행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의사 결정 사안을 공유를 하고 나면 이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컨설팅 회사들이 그러면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고객사 측에서 공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를 저희 쪽에서 이제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검토 후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공증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지금 이 내용만 들으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뭘 의사결정을 해야 되면 무슨 필요 서류가 있는지를 모르실 테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제가 좀 PPT 화면으로 가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법인 설립을 하려고 하는 고객사 입장,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법인 설립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이제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컨설팅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컨설팅 업체를 선정을 할 때 크게 고려할 수 있는 이제 업체 대상이 로컬 업체, 한국 업체, 글로벌 업체라고 이제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장단점이 아주 명확해요. 그래서 이거 안에서 어떠한 장점을 취하고 어떠한 단점을 취해야 하는지를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일단 로컬 업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단점이 의사소통 그리고 업무 처리 능력, 이 조금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초반에 설명하고 대화하고 할 때 대다수의 인도 이제 로컬 업체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라는 이제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웬만한 이제 업체들도 다 그거에 대한 전문성은 갖춰져 있는 상태라서. 그런데 이제 그 기간과 팔로우업이 정말 좀 속된 말로 형편라고 느껴질 만한 업체들이 꽤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당연히 로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견적이 훨씬 낮으니까 처음으로 이제 인도를 들어갈 때 이 가격적인 견적의 메리트는 무시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로컬 업체를 통해서 인도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반드시 그 로컬 업체가 몇 개의 한국 업체, 해외 업체를 몇 개나 진출을 시켜봤느냐 라고 하는 포트폴리오를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업체 같은 경우에는 견적이 당연히 로컬 업체보다 훨씬 비싸겠죠. 견적이 굉장히 다르죠. 근데 이제 한국 업체 같은 경우에는 로컬 업체보다는 당연히 서비스가 굉장히 좀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한국 분들이랑 한국말로 팔로우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 업체를 고를 때조차도 어떤 업체들을 컨설팅을 해보셨는가라고 하는 포트폴리오는 꼭 확인을 좀 하셨으면 하는 좀 제안 사안이 있습니다. 애매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종종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하셔라. 그래서 글로벌 업체는 서비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견적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고려를 하셔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업체 선정을 하고 나서 초기 의사 결정 사안을 정해야 한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프라이빗 리미티드 법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사 2명, 물론 3명, 4명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사 2명 이상, 그리고 주주 2인 이상, 그리고 GST 서명권자.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부가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에도 Goods and Service Tax라고 GST라고 하는 이제 부가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가세 코드를 이 부가세를 이제 관리하고 이제 관할하고 하는 이제 정부가 또 GST 디파트먼트라고 따로 있고, 또 주에서 관할하는 GST 디파트먼트가 있고 중앙정부의 GST 디파트먼트가 따로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모든 이제 부가세를 납부하고 신고하고 하는 업무가 이루어지는 GST 포털이 있는데, 그걸 신고를 할 때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뭔가 세금 신고를 하거나 납부를 할 때 공인인증서로 실제로 우리가 신고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인증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인도에서도 DSC라고 하는 디지털 서명이 있어요. USB에 이제 저장해두는 형태인데, 그걸 누구 이름의 서명을 넣을 것인가, 그래서 이게 누구의 서명이 들어가야 되는가를 정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그거를 GST 서명권자라고 저희가 이제 임의로 한국말로 부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한 4년 전부터였던 것 같은데, GST 서명권자가 인도인만 가능해요. 인도 현지인만 서명권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즉슨 어느 법인이 이미 인도인을 채용해서 인도를 진출하겠습니까? 거의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인도 현지에서 직원을 고용해서 서명권자 이름을 이제 너 이름으로 쓰자라고 이제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직원을 고용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냥 회계 업체, 그 인도에서 사용하게 될 회계 업체의 뭐 대표자 이 이름을 서명권자로 쓰는 경우가 절대 다수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희망 법인 설립명. 그래서 법인 설립명을 또 정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최대 자본금, 실납입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이제 인도에서는 authorized capital 그리고 paid up capital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 authorized capital, paid up capital은 인도에서 MOA, AOA,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정관이라고 하는 그 정관의 내용 안에 authorized capital은 이만큼이고 paid up capital은 이만큼이다 라고 정확히 명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 개념이 뭐냐면 authorized capital은 말 그대로 최대 자본금이에요. 그래서 최대 자본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paid up capital은 실제로 처음 납입할 자본금.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이제 실제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납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처음 납입할 그 주주들이 여기서 주주 2인 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주들이 첫 번째로 납입할 자본금이 얼마냐라고 하는 게 이제 페이드 업 캐피탈이고, 나중에 또 추가로 자본금 납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만큼 어소라이즈드 캐피탈은 이 정도로 추가로 자본금을 송금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적는 게 최대 자본금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사업 목적. 이 부분은 좀 다른데, 한국은 그게 이제 산업 코드가 있어서 뭐 소매업, 도매업, 뭐 제조업 이런 이제 사업 목적이 이제 코드가 있죠. 그런 산업 코드가. 근데 인도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인도는 사업 목적을 정관에 이렇게 줄줄이 써요.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을 줄줄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상세하게 사업 목적을 이제 쓰는 게 필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투자자 회사에게는 불가한 사업으로 이제 따로 분류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또 못 써요. 써서 이제 제출을 하면 반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사업 목적을 작성을 해야 하고, 그다음 이제 설립 주소. 설립 주소도 참 어려운 게, 누가 인도에 주소를 가지고 법인 설립을 시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그냥 이제 명목상 주소를 받아서 임대비를 이제 최소한의 임대비를 이제 내면서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장 초반에, 인도를 진출할 때 가장 초반에 이제 저희가 물어보는, 고객사에게 물어보는 이제 초기 의사결정 사항이에요. 혹시 질문 있나요? 여기서 이사 주주는 다 한국인으로는 가능한 건데, 네. 서명권자가 인도인이어야 된다는 거네요. 이사랑 주주랑 GST 서명권자는 다 따로예요. 물론 이사이면서 주주일 수는 있는데, GST 서명권자는 한국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주로 대리인을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사도 상주이사, 한 명은 상주이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주이사가 없으면 그 상주이사조차도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가 사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이면서 주주여도 되는데, 네네네. 그 상주이사 이런 조건 따로 충족을 시켜줘야 되고, 맞아요. 그냥 이사는 이사대로, 주주는 주주대로 분리될 수는 있는 거고, 네네네. 그거는 이제 선택에 따라 하면 되는 거고, 네. 대신에 서명권자는 꼭 인도인이어야만 되는 거고, 네. 인도인이 근데 이제 보통 고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회계법인을 활용해서 하는 건데, 네네. 회계법인 이용하면은 비용이 좀 생길 것 같고, 맞아요. 또 비용을 아끼려고 또 그냥 인도인 누구를 데려다 하자니, 아까 전에 공인인증서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거를 돈을 함부로 또 빼갈까봐 또 겁이 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직원을 뽑아서 그 직원의 이름을 사용을 하는 건 사실은 그 직원도 꺼려해요. 왜냐하면 서명권자는 책임이 있는 책임 소재자 같은 개념이라 이 서명권자를 잘 안 하려고 해요. 맡기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들한테. 네, 그러나 이제 웬만한 이제 회계 펀드는, 회계 업체들은 이런 경우를 이제 워낙 많이 경험을 해서 서명권자가 이제 우리가 없다, 서명권자 같이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서명권자 견적 얼마입니다 라고 아예 그냥 견적을 바로 줍니다. 이거에 대한 사고 사건은 없나요? 아직은 없어요. 네, 아직은 뭔가 그런 근데 포럼이나 이런 데서 내용이 서명권자가 단독으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죠? 아니에요. 대려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지. 뭔가 세금을 뭔가 빼나가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회사 자본금에 관련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아, 그냥 거기 이거는 진짜 세금에 관련된 네. 뭔가 서명권자가 필요하다는 거. 네, 맞아요. 그래서 은행 서명권자는 따로고 보통 아. 이제 은행은 뭔가 착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용이 워낙 이제 인도 법인에 대해서 내용이 많아서 은행은 또 따로 나중에 이제 그 최대 자본금은 정해놓고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따로 정관에 굳이 업데이트 할 필요는 없고 사실 최대 자본금을 넘어서 만약에 자본금을 추가로 납입을 하면 그거가 인도 중앙은행에 신고가 되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왜 최대 자본금이 중요하냐면 최대 자본금 규모에 따라서 인도 중앙은행에 세금이 납부가 돼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만약에 더 추가로 납입을 했으면 내가 신고하지도 않은 추가 자본금이 들어온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 절차만 하고 세금을 추가로 납부만 하면 이거는 이제 뭐 초과 납부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초과로 이제 들여와도 문제는 없습니다. 아, 그래. 네. 아, 그리고 하나 더. 이거가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이제 법인 주주의 경우 법인 주주의 대표자 등록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이제 법인이 주주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냥 법인 주주하고 끝이 아니라 이 법인 주주를 대표하는 사람을 한 명을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CEO일 필요는 없어요. 말 그대로 진짜 representative, 그냥 이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이라서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정해져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 개인 주주랑 두 명이 필요하잖아요. 이 개인 주주랑 이 법인 주주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면 안 돼요. 네, 그거가 지켜진다면 이제 주주 2인 이상의 문제 없습니다.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두 번째 이제 내용은